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드디어 한반도기를 앞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맞잡은 남남북녀 두 기수를 따라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남측에선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 선수가, 북측에선 아이스하키 단일팀 홍춘금 선수가 기수로 나섰습니다. 하얀색 패딩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수단 147명은 92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입장했습니다. 주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 5천여 관중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까지 반응이 없던 북한 응원단 역시 열광적으로 한반도기를 흔들며 선수단을 맞았습니다. 이 이상의 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관중석에 앉아있던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선수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영했고,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도 남북한 선수단을 환한 미소로 반겼습니다. 역대 10번째,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 이후로는 11년 만에 이룬 이번 공동입장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평창 스타디움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숨죽인 순간,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쇼트트랙 스타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와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안정환을 거친 성화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의 두 선수 박종화, 정수연에게 건네졌습니다. 이어 달 항아리를 형상화한 성화대까지 하얀 빛의 계단이 깔리고 두 선수가 성화봉을 마주잡고 성화대로 향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주자가 아닌가 싶었지만 성화를 기다리는 최종 점화자는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였습니다. 피겨 스케이트를 신고 등장해 은빛 빙판 위에서 우아한 연기를 선보인 김연아. 김연아가 얼음 구조물에 불을 붙이자 불꽃은 조선 백자에서 영감을 얻은 성화대로 옮겨져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된 지 101일째 7,500명의 손에 손을 거친 성화가 드디어 평창에서 불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구호 아래 장장 2,018km를 달려온 성화는 이제 대회 폐막까지 17일 동안 평창을 밝히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는 동행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이 아닌 만큼 일반인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자리 배치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양옆에 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직접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만난 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적씨가 정말 좋아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갑자기 남자 한 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칙칙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결과예요.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한 줄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강기정입니다. 아직 호상이 아니야.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여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댓글들이 달리더만요. 아, 그래요? 안 보셨네. 아니, 지난주는 정신이 없었어. 그렇군요. 네. 일단 첫 번째 댓글 요약. 첫 번째, 유기승 여사님 대단하다. 견제 장치로서는 최고야.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님이 나한테 이제 시간이 없어 보여. 내가 봤을 땐 지금 죽어야 호상해. 죽지 않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도 이제 그 정치인 부인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게 참 또는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여 정치인 남편이 어찌해야 되는가 참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의 힘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말의 힘이 크고 그래서 소위 이제 남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성 부인, 사모 부인이 정말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말 그 남자 정치인 남편이 많은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럼 여사님은 어떻다고 그러세요? 거기는 저를 너무 감시하고 저한테 죽으라 그러고 막 죽으라 그래요. 당신은 죽어도 호상이다. 사실은 제가 큰 결단을 할 때 아니습니까? 좀 미적거릴 때 이제 죽어도 호상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사실은 광주시장 결심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결심 전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혹시 정치 그만두더라도 내가 다 먹여 살릴게. 당신 애들하고 놀아줘. 샤트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당신이 뭘로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제 과거 고백한데 마등처입니까? 마누라 등쳐 먹고 산 사람이라 마등처. 원래 이제 저 아내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실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수학 전문학원을 했어요. 과외 플러스 하늘 수학이라는 학원인데 지금 안 하시죠? 지금은 당연히 안 하지요. 사실은 국회의원 되고 한 2, 3년을 더 했어요. 근데 제가 어찌 공익을 다루는 사람이 사교육 시장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할 때 빚도 지고 이런 걸 다 아내가 다 커버를 했죠. 확실히 그 정치인, 특히 정치인은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착이 안 맞으면 안 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명박 씨가 김윤옥 씨 같은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을 만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문재인 우리 여사님도 늘 노래 불러주고 혼자 전라도를 막 다 훑고 이런 거 참 그때 그 김정숙 여사님이 전라도 막 곳곳을 방문하고 섬 방문하고 이거 한참 또 이야기가 돌았지요. 대선 때 김정숙 여사가 그 헌신이 아마 전라도권에서 한 지지율 10% 이상 올렸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게 진정성 보여진 건데. 그렇죠. 우리 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댓글 달렸던 것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블루아이즈님이 써주신 건데요. 강기정 의원님 나오실 때 사모님도 고정으로 추진해주세요. 듣다가 뻥 터지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두 번째 달님은 강기정님 실소유주, 유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30분 청취 중 이미 팬심이 생길 것 같네요. 몸살 중이신데도 청산뉴스의 달변이시네요. 점점 기대가 됩니다. MB는 반드시 구속.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거 무의식으로 의도하신 걸까요? 네, 제가 죽어도 호상일 때 유기숙은 나옵니다. 출연합니다. 이제 다시는 출연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견제를 하시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보다 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방송하는 오늘이 바로 평창 올림픽 개막일이고 어제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중계도 이제 뭐 보셨을 테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거기 서로 가려고 6시인데 막 2시부터 줄을 서고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갔는데 서로 가고 싶어서 정말 부럽더라고. 거기 그렇죠. 현송월 단장하고 우리 추미애 대표랑 옆에 통일부 장관이랑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서 공연한 가수들 엄청 많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조영필 씨도 있었고, 윤도현 씨도 있었고, 이선희 씨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연을 했는데, 어제는 그 조영필 씨 공연은 제가 풀로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조영필 씨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히트곡들이 아무리 불려봐야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박수를 아주 형식적으로만 쳐요, 접대로.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모르니까 일단 흥이 안 나서 못 따라 부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모르는 노래라도 그 이후의 노래는 박수를 더 강하게 치고 환호를 보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반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삼지연 그 악단이 와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들 많이 불렀어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패티김의 이별,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거 핑클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거 편집 안 할래? 최민희 가수 음반칩. 우리 최민희님.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이게 최민희 가수로 네. 음반칩 하셨구나. 그리고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서유속의 홀로아리랑, 왁스의 여정, 이선희의 제2얘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려졌던 우리나라의 노래를 와서 불렀다라고 하니까 네. 객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흥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그분들 그 처음 보는 가수가 처음 보는 복장으로 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런 걸 부르는데 더 호감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울컥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노래 참 저희들의 애창곡들 아니었습니까? 애청곡이죠. 애청곡. 북한에서는 심수봉 씨 노래가 원래 인기가 있답니다. 왜 그러죠? 박정희 관련인가요? 북한 풍이 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 약간 애절함, 애달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선 씨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대요. 공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직접 거기에 듣고 온 김현 우리 전 의원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네. 김현 의원 거기 간 것 같아요. 그 대표 모시고 대변인 입장에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훨씬 음절이나 여러 가지 음을 더 우리 정서에 맞게 좀 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우리도 그랬지만 북한도 많이 배려를 해서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에 보면 태양조선 이런 것도 당군조선으로 바꾸고 노래말도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음이나 여러 가지도 우리 정서에 맞게 하는 이런 것이 작은 배려지만은 아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건 우리가 북한에 대한 배려라면 또 북한은 열병식도 또 이렇게 축소한 이런 것도 배려고 또 그러니까 북한이 또 김영남, 김여정 뭐 핵심을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런 배려가 막 쌓이다 보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열병식 행사도 축소했다 그러고 생방송도 안 했다 그러고 하긴 했지만 남한을 의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요건데 그러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어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 계기가 평창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사실은 핵실험을 통한 ICBM을 발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지만은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미국도 실제로 ICBM의 핵탄두가 미국 본토로 날라오는 상황, 끔찍한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런 점에서 두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평창을 사실은 지금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한미 훈련도 연기하고 또 28 건군절 행사도 처음으로 이렇게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서로 배려와 양보와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딱 운전자론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 그리고 옆에 북한을 앉히겠다. 조수석에. 그리고 뒤에 미국과 중국이 좀 앉아봐라. 이렇게 해서 운전자론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차를 몰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마음들이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정말 노심초사 우리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노심초사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도 이렇게 정말 이 판을 깨고 싶어 않는 거예요. 누구도 깨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모아 나가서 정말 평창올림픽 이후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그 일본,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나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해야 된다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타기가 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올림픽 내내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시켜 놨는데 이제 이걸 안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한미 군사훈련을 정말 28 건군절 열병식을 아주 축소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 역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면 아주 축소해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한미동맹 내지는 위협받고 있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말 못하게 한미 군사훈련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축소해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느 쪽이 먼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내미느냐. 물론 북한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라. 하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그래? 그럼 평창 참여할게. 그러면서 다시 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누굽니까? 제재 대상 되어 있는 최희 부위원장을 제재를 풀어달라. 그래 15개 국제 나라에서 풀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이제 그러니까 열병식도 요란하게 않고 아주 뭐 건군절이니까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주 축소해서 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되다 보면 정이 쌓이고 대화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났는데 네. 보도도 보면 그렇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한다. 네. 요건 똑같은데 미국의 입장은 압박,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대화 이런 거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쉽게 전쟁 중에도 전투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그런 점을 미국은 또는 북한은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전쟁 중이라고 볼 때 지금 정전협정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 지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거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쩌다. 인권이 열악하다. 또 뭐 핵실험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은 하지만은 그것이 압박으로만 가지 않고 대화의 어떤 그 또 다른 길을 열어두고 문을 열어두고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압박으로만 보지 말고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한 압박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대화를 닫고 압박을 한다면 열병식이라든가 평창올림픽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아주 그러고 뭐 하겠지만은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핵심은 군사훈련인데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데 일단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안 하는 거고 연기고 중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들이 없어서 범국민적으로 올해는 일단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계속 흔들 거고요. 네. 아베도 흔들 거고 미국도 흔들 거의 상태에서 마냥 그거를 잠정적으로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면 결국엔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북한식대로 으름장 넣고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네 뭐 어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북한이 느끼는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북한의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남한 당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사건들이 그 이후에 6.15라든지 14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남북한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한 사항들을 무차별하게 깨버린 거잖아요. 이명박근혜 때. 그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라도 지금 평화 모드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북한을 나쁜 쪽으로 보고 의도를 몰아가면 핵무기 개발할 건 다 하고 이제서 뭐 이제 평화 제스 취한의 위장 속임수네 뭐 이야기하지만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풀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적대적인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공조에 기반한 한반도의 운전자론
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한미 공조가 깨진 거냐, 그럼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기는 하되 북한 쪽에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연례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네. 살짝 재밌는 음모론 들어갑니다. 네. 북한이 이런 올림픽 개회식 전날 열병식을 했잖아요. 네. 우리도 했으니까 네. 니들도 가볍게 해. 이거 아닌가요? 오늘 뭐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큰 깊숙한 고위급 회담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축소해서 했으니까 니들 네. 축소해서 해. 그러면 우리 화 안 낼게. 그런 정도 북쪽을 양해를 받아내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또 전쟁 중에 협상도 그렇고 서로 양해를 우리 이거 한다. 예, 너 대응을 해라. 그러나 인명살상을 최소화시키고 뭐 이러자, 이런 서로의 그 통보하고 약속하는 이런 어떤 선의의 훈련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제 생각을 바꿀게요. 네. 북한도 어차피 목표가 핵무기가 아니고 잘 먹고 네. 잘 사는 걸 테니까 그렇죠. 이제는 화는 내는 것 같은데 세게 안 내고 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 네. 그렇죠. 네. 원래 대화와 전쟁 중에 대화가 세면 전쟁이 약화되고 대화가 약화되면 전쟁이 세지는 건데 똑같은 한미 군사훈련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면은 대화가 더 남북 화해협력 대화가 세진 거기 때문에 같은 한미 군사 훈련을 하더라도 북쪽이 볼 때는 더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이도록 서로 잘 협의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북한 노래 아시는 노래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노래 압니다. 예. 그 노래 신기했었고, 근데 이게 그 민주정부 때 네. 남북 화해 모드가 생기니까 북한 노래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북한도 평양 같은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한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한국 드라마, 한국 가요, 그 사람들도 한국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들은 흥얼흥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있는데 베를린 대학에 저랑 같이 만났던 교수 독일인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 교수님이 제가 7개월 머문 동안에 북한을 2번을 다녀왔어요. 이제 초대받아서 학술 토론회 발표하러 다녀오는데 다녀와서는 제가 늘 이제 묻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평양을 못 가봤어요. 개성이나 저쪽은 가봤는데 그래서 북한 평양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과거 군사독재 남한 이 군사정부나 군사독재 정부가 뭐하러 국가보안법 뭐 찬양 고무 어쩌고 저쩌고 한지를 모르겠더라. 이제 그 지금 독일 그 베를린 대학 교수는 한국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알아요. 두 군데 다 와본 사람이고 우리 남한의 청년들을 평양 거리에 일주일간만 딱 있도록 하면 북한이 싫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안 터진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mm라도 동경한 사람이 있으면 북한 한 번만 그 일주일만 다녀오면 생각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못 살겠다. 라고 느낄 거다. 이런 이제 농담 반 북한의 실정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평양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늘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정도 이야기는요. 전두환 정부 80년대 국가보안법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발언은. 참여정부 때 북한 평양 다녀오고 그랬던 분들이 박근혜 정권 때 평양에 갔더니 뭐 맥주가 맛있더라, 뭐 대동강에 꽃이 아름답더라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던 국가보안 사건. 7조 찬양 고무죄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으면서 송두율 교수님, 경계인이라고 부르는 송두율 교수님하고 한 4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송두일 교수가 겪었던 분단의 어떤 아픔 이런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서 제가 송두일 교수님께 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안 가고 싶대요. 지난 참여정부 때 왔다가 안기부한테 국정원한테 델칵 잡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사건이 사실은 그때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 뒤로. 근데 자기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국적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경계인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덜컥 구속된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살고. 근데 그때 살았던 죄명, 국가보안법 이런 간첩죄 이런 것이 다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게 이 대한민국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나 상처가. 그럼요. 송도일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정년 다 이제 은퇴하고 연금 생활하면서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살고 있고 한 아들은 그 독일에서 화학 전공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대한민국 조국으로부터 받는 어떤 배신감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평화에 다시 그 싹이 움트고 있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올림픽이 야간에 개막됩니다. 네. 이게 서구 유럽의 그 중계권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이상한 그 슬픔을 느끼고요. 그런데 날씨가 받쳐주고요.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겠습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제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평창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우정에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 다시 일상의 확고한 상식으로 스며들 수 있게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집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지구촌에 이런 스포츠 대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림픽이라는 마당이 없었다면 어느 자리에서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며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세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광주 이야기 좀 할게요. 의원님 계시는 광주. 5.18 때 헬기 사격이 수차례 있었다. 국방부의 5.18 특조위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다음에 전투기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황영시 당시의 계엄사 부사령관은 무장 헬기를 투입하라고 4차례나 명령했다는 사실도 나왔고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아니 또는 그랬다. 공식적인 발표만 안 나왔던 것뿐인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선 이게 참 38년에 밝혀진 5.18의 진실 중에 일부인데요. 네. 하나는 우리는 그동안 육군만 투입된 줄 알았어요. 계엄군으로 투입되고 전투병으로 투입되고. 근데 이번 조사 결과는 육해 공군이 합동작전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큰 충격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그 많은 얘기가 증언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증언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동안에 죽기는 죽었는데 그 근처에 계엄군도 없고 군인도 없었는데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 죽었던 경우가 있어요. 환자, 사망자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망자가 헬기 사격으로 사망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 다시 되는데 헬기에 사격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5.18 왜곡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비행기가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 참 이런 네 가지 사실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진 떠돌아다닌 그 얘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로 밝힌 그런 점이라는 점에서 참 오늘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들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라면 민간인들 뭐 죽어도 좋아. 기총소사라는 게 항공기에서 땅 위의 표적을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로 쓸어내리듯 하고 가는 걸 기총소사라 그래요. 사람을 총알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구도청 앞에 있었던 전일빌딩을 리모델링 하려다가 발견한 것이 총탄 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탄 자국의 방향이나 이런 각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보니까 이것은 지상에서 쏜 계엄군이 쏜 총탄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쏜 총탄이다. 그러면 그건 헬기 사격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조사 결과를 내리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광주 금남로에 있는 도청 그리고 그 앞에 100m 앞에 있는 전일빌딩 여기가 이제 주로 5월 27일 마지막 5.18이 진압될 때 계엄군에 의해서 5.18이 진압될 때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헬기 기총소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데요. 공수부대. 공수부대가 M16 그 총으로만 쏴서 죽인 게 아니라 기관총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총은 일반 소총처럼 이렇게 한 발씩 쏘는 게 아니고 물론 소총도 연발이 가능하긴 한데 기관총으로 이렇게 비행기에서 총을 쏘는데 소가 무슨 소자냐면 청소하다 할 때 소자예요. 사는 사격하다 할 때 사자니까 연발로 막 다다다다 나가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하듯이 비행기나 헬기에 쏘면 방어가 안 되는 상태.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작년 5.18 이후에 저도 처음으로 그 당시에 사격된 총탄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총탄이 볼펜보다 더 길고 그 두께는 맞습니다. 기관총이라 그래요. 예, 두께는 얼마 정도냐면 엄지 손가락 성인의 엄지 손가락만한 두께에 이런 정도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느낌인데요. 아, 이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는데 찍어서 이거 삼치대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최종 검찰에 광주지검에 제출을 했어요. 이것을 그 총탄을 증거로 어떤 시민이 저에게 제보를 해서 가져왔길래 그것을 검찰에 넘겼는데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찍어 올려놨는데 아 무섭더라니까요. 그것이 사람 몸으로 박힐 걸 생각하면 그 총이 5.18 때 쏘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거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 돌때여가지고 돌잔치를 하러 광주에 내려갔을 때거든요. 기억이 나요?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가 지금 전일빌딩 바로 건너편이 예. 광주 YMCA가 있고 예. 그 뒤쪽으로 궁전제과가 있고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처가 이제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던 집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일빌딩에서 거기까지 한 100m, 150m 요 반경 아니에요? 직선 거리는 한 150m밖에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짜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 때 그 총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총소리는 못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요 한복판에 있었다는 게 너무 막 소름 끼치고 막 이래요. 그렇죠. 돌잔치 할 때 기억나죠? 계엄군 나쁘다라고. 네. 그렇죠. 그거 참 소름 끼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기억은 이제 총소리. 예. 심야에 그 총소리가 나면 막 온 시내가 그 총소리 때문에 공포에 질리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상무관에 가서 본 관들이요. 예. 그걸 어렸을 때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또 핏자국이라든지 뭐 트럭이나 버스에 탄 계엄군들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김밥, 주먹밥, 물 뭐 이렇게 올려주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력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2018년에 38년 만에 또 상황들이 밝혀지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분노스럽고요. 한편으로는 슬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요. 전두환 노태우를 5.18 관련으로 처벌했다. 과거에 감옥을 살렸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하는데 실은 전두환 노태우는 5.18에 대한 시민에 대한 학살, 암매장 이걸로
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건 수사도 안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뭐 때문에 감옥을 살았냐면 내란죄로 맞습니다. 감옥을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죽긴 죽었는데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을 내려 죽었는지, 또 어디에 안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헬기는 누가 쏘도록 명령을 내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살상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전두환은 용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떻든 법적으로 사명이 돼버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헬기 사격이 나오고 안매장 흔적이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한 것이 두 번째인 특별법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꼭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되겠다. 지금 헬기 기총소사도 사실 거의 밝혀졌는데도 당시에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은 안 했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군 전투 비행사들, 이들도 출격 명령은 받긴 했는데 대기 상태에서 어디로 출격할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공군 전투기 출격 명령 관련해서는 재밌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 5.18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8일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가서 광주의 기념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그 기념사를 감동적으로, 사람을 눈물을 쏙 빼는 감동적으로 기념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그 5.18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은 당시의 수원비행장 공군 비행사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걸 모 방송국의 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시에 수원 비행기 전투 비행사인데 내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 아마 이것이 5.18을 향해서 광주를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이런 제보를 양심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지, 37년 만에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비행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강연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하고 하면서 뭘 확인했냐면, 그동안 참여정부,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육군 조사만 했습니다. 육군만. 헬기도 육군 소관이기 때문에 헬기 사격 이런 조사만 했는데 잘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공군의 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조사하면서 육해 공군의 합동작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어디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해병대도 대기 중이었다. 네. 공수부대 투입하고. 네. 공수부대라는 게요. 그 특수부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낙하산 타는 걸 배워요. 밤에 비행기나 이런 걸 넓게 타고 가서 적 후방에다 뿌려서 적 후방을 교란시키는 목적이 특수부대예요. 보병은 적과 맞서 싸우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특수부대를 투입을 하는. 광주 당시 광주가 적의 후방이었으면 광주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모스크바 옆에 있나요? 정말 광주 네. 시민들, 광주를 적으로 규정한, 그래서 작전을 편 특수부대를 적 후방으로 투입한. 슬퍼요. 그러니까 아까 분노는 두 번째고. 예. 우리나라 민족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국민들한테 대한, 최근에 용산 참사 다룬 영화 감독들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논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염병을 쥐고 있고 화염병을 먼저 던졌으니까 죽어도 돼. 그런 논리를 제가 그건 아닌 거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이재용 판결은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심. 똑같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특히 그 이재용 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김진태 의원과 관련돼 있고 친인척이란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아,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송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심지어 네.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록히드 마틴 단이죠. 아, 그래요? 록히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야, 그래서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차명 계좌 문제로 MB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당시에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관계도 잘 풀어불지 막 그래버리니까 이것이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률 적용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배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주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 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은요? 저는 이제 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이거 그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이제 아직 예단은 못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1심, 2심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법의 파기환송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원 합의체로 일단 가겠죠? 갈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의 부담이 좀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원 합의체는 이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면 일종의 배심원 판결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판결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재용의 잠시 외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잠시 외출인데 그 2심 판결을 냈던 그 판사도 지금 외출을 했다는 거죠? 휴가를 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겠죠.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해요. 판결로 인터뷰하는 판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 판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사법부에다가 쓰레기 투척하고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법부는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때는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사형.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그 판사들이 저질렀던 정말 정권에 빌붙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눈감아버렸던 그런 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할 말 없으면 왜 나 안 해. 뭐 그런 방식이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여론이 또 비판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못 이긴 척 들어오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가출이 일상화된 분들. 그러니까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도 하고 우리도 뭐 과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명분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홍준표의 매우 감정적인 그냥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랜드 수사를 세게 하니까 권선동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사법개혁 특위 염동열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아무튼 그렇게 버티면서 동시에 상임위 보이콧을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이 권선동하고 염동열의 지금 수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그 사개특위라든가 법사위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 김현 의원의 사례를 보면 세월호 국정조사위원으로 김현 의원을 기연히 파냈거든요. 당시에 여당. 그래서 그때에 비교하면 이미 권선동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염동열 의원은 사개특위도 사표를 내야 되고 권선동 위원장도 혐의가 분명히 없어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을 내놔야지요. 강기정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최소한 법사위원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하면 지금 죽죠, 죽어 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법사위를 말입니다.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변호사 출신들 의원들이 법사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상당히 많은. 그런데 이제 박지원, 박영선 이런 분들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고 더 나아가서 누가 활약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닙니다만 선병열 의원이라고 만주 변호사라고 통칭 불렀는데 이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율사 출신도 아닌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법사위가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주 변호사 법사위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심상치가 않은 게 네. 홍준표의 이제 일방적인 독주 이런 네. 게 정가비원, 이주영, 한성교, 나경원 등 4선 이상 중진 12명이 홍준표에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2명이. 홍준표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스타일이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자기 상과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선거에서 꼴찌를 하고도 의원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는데 다 비난을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게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중진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당원 당규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열어서 지금 중진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하니까 뭔 중진이 어딨어? 개뿔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은 내노란불이 정확한데요. 자기가 예전에 안상수 대표할 때는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파업해불고 최고위원이 안 나가버리고 막 사태질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되 누군가가 옆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기 시작하면 인신공격 해버리고 저도 그거 뭐 봤는데 원내대표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 들으면서 이 홍준표 당대표는 6.13 선거까지 딱 정치할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당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상대 자체에 대한 모멸감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아래 힘으로 모아지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상태에 네. 홍준표가 삐끗하면은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좀 여의도 정치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수순이 이상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한쪽은 귀 막고 혼자 달리기 하고 있고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한쪽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는 건지 분당을 하는 건지 분열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또 그쪽은 그쪽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방향이 좀 개혁과 개헌과 남북 화해 협력 쪽으로 달리기를 하면 좋은데 각자 그냥 막 방향도 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거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쪼개져 버린 국민의당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몇 시간 남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국민의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서로 간에 그 말로 주고받는 비난, 비판, 막말 이게 도를 넘더라고요.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다 민평당으로 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런 배신자들 뭐 이런 식의 가장 세게 치고 나가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인데 나머지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제 나도 박지원 당신만큼 짬밥 먹었어 해서 이제 박주선 뭐 부의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눈살 좀 찌푸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문재인 당대표 물러가시오, 친노 물러가시오 할 때는 한 목소리였는데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이거 참 꼴불견인데 우리 저 웃자고 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요 이혼을 했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실화.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예, 싫어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출마를 합니다. 기초의원에. 지방의원에 기초의원에 출마하니까 부인이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부인이 같이 거기에 출마를 또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 멋있는 건지. 이 지금 안철수당과 평화당이 꼭 그 꼴입니다. 지금 이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서로 죽는 형국으로 돼서. 근데 이런 것은 멋진 게 아니라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이거를 약간 희화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갖고 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거나 그 정도의 힘이 파워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웃고 말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때 그 부부가 출마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못 챙겨봤네요. 네. 한번 제가 다음 때 한번 챙겨보고 혹시 확인되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호남권에서 광주 서구하고요. 예. 무안 해남 신안 네. 그쪽에 공교롭게도 민평당 한석, 국민의당 한석이 또 주는 예. 묘한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광주 호남권에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출마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재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는 갑자기 제가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문득 궁금증이 생겼던 게 예전 같으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같은 지역의 지역구 바로 옆에 보궐요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아니던 사람이 현역이 아니고 뭔 이유에 의해서 이제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옆 지역구로 출마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 저는 현역 같은 강기정이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서구에 생긴 거잖아요. 예, 서구 갑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옆에서 옮기기도 하고 위에서 낙하산 타고 공수부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구 갑하고 무안 신안 쪽 두 군데인데 거기에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절차 밟아서. 그런데 참 묘하게 또 광주 전남에 그냥 보궐선거가 되면서 저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냥 화끈화끈 옆이 뜨거워져서 좋은 방향으로 열기가 높아지면 투표율도 올라가는데 예. 진흙탕 싸움 되면 투표율은 떨어진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재선거만 해서 국회의원 선거만 5번을 치러봤는데요. 그리고 다른 선거까지 하면 나름대로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결국 유권자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이걸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근데 유권자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선거 때는 다 평소에는 잘못하다가 선거 앞두고는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저는 늘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주라. 발자국으로 봐야 된다. 오늘도 그래서 무슨 사설해요? 그 사람의 경력과 스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댐데미를 봐주라. 이런 지역신문에 사설이 하나가 실렸더라고요. 저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봤는데 경력과 스펙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국 이걸 봐주라. 이런 사설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 또 어떤 직책을 명함을 가졌냐, 이 명함을 보고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미인이라고 하는 겉모습 보고 또 과거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겉모습 보고 이제 또 환호하고 백마탄 기사처럼 그래서 이제 꼼꼼히 좀 걸어온 길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서울대 나온 정치인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과 주위에 흔히 있을 법한 정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엘리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레벨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까 발자국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엘리트 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일반적인 국민들 편 들어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공감력 없고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방도 좀 꼴사나운 건데 민주평화당도 좀 꼴사나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 쪽 논리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를 해도 그 지역 외에는 후보 내기가 힘들어요. 네.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남만을 위한 정당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임시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도 후보는 낼 수 있을까 모르지만은 당선을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에 지지받는 정당이 평민당이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평민이 아니고 민평입니다. 민평당입니까? 워낙에 평민당은 과거에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 평민당 인상을 주려고 그렇겠죠. 민평당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평민당과 민평당은요. 단어는 배열은 바뀌었는가 모르지만은 정체성이라든가 그 중심 세력들이 전혀 같지 않는. 전략적으로 밀어줄 필요 있어요. 민평당이나 안철수 바른당이나 서로 캐스팅 보드 지겠다 하는 건데 서로 이 말을 달리 보면 떡 하나 주면 우리가 협조하고 떡 안 주면 개혁정치 문재인 또는 우리 민주당 개혁정치에 동의 못하겠다는 정말 그 당리당략적 발언이 서로 캐스팅 보드 지었다. 이 논쟁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은 명절에 유일하게 빠지는 방송인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아쉽습니다. 광주하고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은 정규 방송 그대로 하십니다. 네. 저도 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떡국 많이 드시는 한 살 잘 드십시오. 의원님도 드시는 거예요. 남들한테만 드시라고 하시고. 저는 결코 떡국을 먹지 않겠습니다. 설날 아침 사실은 제가 떡국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요? 또 산에 올라가시나요? 서울에 있는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런 통에 떡국을 못 먹고 설날 아침은 쫄쫄 굶게 생겼고 결국 나이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예. 저도 일을 만들어서 떡국을 먹지 않겠습니다. 네, 그날은 밥을 먹겠습니다. 떡국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기정 의원님 개그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금 권성동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채용비리 부분은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 열릴 때 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묻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담당 검사의 외압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 염동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권성동은 국회 현재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불법으로 올리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의 주요 피감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명동님이 한번 대차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분명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임위처럼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는 그 상임위 위에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그 어떤 통과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깔때기의 마지막 그 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깽판을 부려버리면 정말 누구도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의 어떤 그 위원장이나 그 의석 배분이나 이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를 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바로 날려버려야지. 이 말이 돼요, 지금. 그 범법자가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을. 그래서 이자가 결국엔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르게 컴백하잖아요. 거대 정당 소속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여당 정도가 맡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 보존하려고 가장 빨리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권성동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할 때 청구자로 박근혜를 네, 탄핵시킨 거거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바로 당사자이기도 한데 본인은 정작 뭐 한두 명이라면 그냥 또 그냥 인간적인 도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여도 안 돼. 그렇지만 이게 막 수십 명씩 이렇게 청탁해가지고 거기에 취업 비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물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비리는 그 비리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 감정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불공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나 이제 소용없어. 이제 이번 생은 뭐라더라? 이번 생은 조졌다고 하나? 이생망. 이생망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쳤어. 자포자기하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로서는 있는 것들이 다 헤쳐먹을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끼리끼리 다 이렇게 해먹어서 좋은 자리는 다 차고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짐작이 아니라 내 망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그 실패감, 열패감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권성동이 지금 그 반론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사촌 동생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 사촌 동생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성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이 강릉에만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래요. 양아치 새끼 이거 진짜. 그리고 그 더불어서 권성동이 안미연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은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까 이제 조사받아야죠. 예, 조사받으러 가야죠. 고소인으로서 그러면 바로 또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아까 말한 그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직자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소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검찰 포함해가지고. 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그럼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최소한 비리 문제는 없어야 돼. 법을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비리가 있어. 진짜 열받게.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면 권성동 이야기가 추미애 대표가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서는 더러운 막말로 말을 뱉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홍준표가 있고 장제원이 있어요. 그쪽이 공격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변인 단으로 막으려니까 이쪽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야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때는 최소한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도 최고위원급들이 계속 쳐주는 스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정청래처럼. 홍준표가 더러운 말 하면 누가 하면 그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쳐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네임밸류가 떨어져. 현재 구성상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구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역부족으로 매번 사안마다 당대표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뭐하냐 소리가 나오는 건데 대변인들이 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막말인지도 망설여질 거예요. 받아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성동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제 정발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급이 별로 없어.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같은 분들은 배석은 해요. 근데 발언을 안 해. 그 이름이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는 대변인들도 발언 안 해요. 하는 말들을 적지. 그 최고위원들만 앉아서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보통 뭐 보면 뭐 청년, 여성, 지역 그렇다 보니까 스타급들이 없는 가운데 오직 관심 받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여당을 돌리는 데 있어갖고는 최고위원회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여당에서 같이 쳐주고 이게 팀플레이잖아요.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당이 격렬하게 쳐주지 않으면 이 이슈화가 안 돼요. 권성동 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게 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당병 걸렸다는 비판이었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그 점잖음,
엘레강스함을 버리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만큼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싫은 이런 조심스러움?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골라내는 느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전투적으로 싸웠을 때의 그때 트윗, 페이스북,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전투적인 느낌이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나오더라도 나는 양반처럼 뒷짐지고 점잖음을 지키겠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야금야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평양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말한 평양 올림픽은 뇌리에 남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걸 방어하는 어떤 워딩이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여당평 이런 걸 떠나서 좀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건 이게 공방이 되면서 상대방이 세게 치고 나오면 비슷한 급의 사람이 세게 쳐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공격 당하긴 하는데 막는 건 대변인들이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게 치고 나갔을 때 아 저쪽에 당대표급 이쪽에서는 최소한 최고위원급 정도가 맞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이게 아 저 새끼들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되는데 평양 올림픽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들은 기사를 찾아봐야 찾게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아웃. 그러면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또 전쟁 중에 협상도 그렇고 서로 양해를 우리 이거 한다. 예, 너 그 대응을 해라. 그러나 인명살상을 최소화시키고 뭐 이러자 이런 서로의 그 통보하고 약속하는 이런 어떤 선의의 훈련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네. 제 생각을 바꿀게요. 네. 북한도 어차피 목표가 핵무기가 아니고 잘 먹고 네. 잘 사는 걸 테니까 그렇죠. 이제는 화는 내는 것 같은데 세게 안 내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원래 대화와 전쟁 중에 대화가 세면 전쟁이 약화되고 대화가 약화되면 전쟁이 세지는 건데 똑같은 한미 군사훈련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면은 대화가 더 남북 화해협력 대화가 세진 거기 때문에 같은 한미 군사 훈련을 하더라도 북쪽이 볼 때는 더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이도록 서로 잘 협의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북한 노래 아시는 노래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노래 압니다. 예. 그 노래 신기했었고, 근데 이게 그 민주정부 때 남북 화해 모드가 생기니까 북한 노래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북한도 평양 같은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한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한국 드라마, 한국 가요, 그 사람들도 한국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들은 흥얼흥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있는데 베를린 대학에 저랑 같이 만났던 교수 독일인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 교수님이 제가 7개월 머문 동안에 북한을 2번을 다녀왔어요. 이제 초대받아서 학술 토론회 발표하러 다녀오는데 다녀와서는 제가 늘 이제 묻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평양을 못 가봤어요. 개성이나 저쪽은 가봤는데 그래서 북한 평양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과거 군사독재 남한 이 군사정부나 군사독재 정부가 뭐하러 국가보안법 뭐 찬양 고무 어쩌고 저쩌고 한지를 모르겠더라. 이제 그 지금 독일 그 베를린 대학 교수는 한국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알아요. 두 군데 다 와본 사람이고 우리 남한의 청년들을 평양 거리에 일주일간만 딱 있도록 하면 북한이 싫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mm라도 동경한 사람이 있으면 북한 한 번만 그 일주일만 다녀오면 생각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못 살겠다. 라고 느낄 거다. 이런 이제 농담 반 북한의 실정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평양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제 늘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정도 이야기는요, 전두환 정부 80년대 국가보안법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발언은. 참여정부 때 북한 평양 다녀오고 그랬던 분들이 박근혜 정권 때 평양에 갔더니 뭐 맥주가 맛있더라, 뭐 대동강에 꽃이 아름답더라,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던 국가보안 사건. 7조 찬양 고무죄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으면서 송두율 교수님, 경계인이라고 부르는 송두율 교수님하고 한 4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송두율 교수가 겪었던 분단의 어떤 아픔, 이런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서 제가 송두율 교수님께 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안 가고 싶대요. 지난 참여정부 때 왔다가 안기부한테 국정원한테 델칵 잡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사건이 사실은 그때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 뒤로. 근데 자기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국적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경계인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덜컥 구속된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살고. 근데 그때 살았던 죄명, 국가보안법 이런 간첩죄 이런 것이 다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게 이 대한민국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나 상처가. 그럼요. 송두일 교수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정년 다 이제 은퇴하고 연금 생활하면서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살고 있고 한 아들은 그 독일에서 화학 전공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대한민국 조국으로부터 받는 어떤 배신감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화에 다시 그 싹이 움트고 있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올림픽이 야간에 개막됩니다. 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드디어 한반도기를 앞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맞잡은 남남북녀 두 기술을 따라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남측에선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 선수가, 북측에선 아이스하키 단일팀 홍춘금 선수가 기수로 나섰습니다. 하얀색 패딩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수단 147명은 92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입장했습니다. 주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 5천여 관중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까지 반응이 없던 북한 응원단 역시 열광적으로 한반도기를 흔들며 선수단을 맞았습니다. 이 이상의 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관중석에 앉아있던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선수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영했고,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도 남북한 선수단을 환한 미소로 반겼습니다. 역대 10번째, 2007년 청춘 아시안게임 이후로는 11년 만에 이룬 이번 공동입장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평창 스타디움의 불이 꺼지고 모두가 숨죽인 순간,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쇼트트랙 스타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와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안정환을 거친 성화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의 두 선수 박종화, 정수연에게 건네졌습니다. 이어 달 항아리를 형상화한 성화대까지 하얀 빛의 계단이 깔리고 두 선수가 성화봉을 마주잡고 성화대로 향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주자가 아닌가 싶었지만 성화를 기다리는 최종 점화자는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였습니다. 피겨 스케이트를 신고 등장해 은빛 빙판 위에서 우아한 연기를 선보인 김연아. 김연아가 얼음 구조물에 불을 붙이자 불꽃은 조선 백자에서 영감을 얻은 성화대로 옮겨져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된 지 101일째 7,500명의 손에 손을 거친 성화가 드디어 평창에서 불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구호 아래 장장 2018km를 달려온 성화는 이제 대회 폐막까지 17일 동안 평창을 밝히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는 동행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이 아닌 만큼 일반인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자리 배치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양옆에 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직접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만난 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적씨가 정말 좋아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갑자기 남자 한 명이 그렇지 않아도 칙칙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결과예요.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한 줄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강기정입니다. 아직 호상이 아니야.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여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댓글들이 달리더만요. 아, 그래요? 안 보셨네. 아니, 지난주는 정신이 없었어.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첫 번째 댓글 요약. 첫 번째, 유기승 여사님 대단하다. 견제 장치로서는 최고야.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님이 나한테 이제 시간이 없어 보여. 내가 봤을 땐 지금 죽어야 호상해. 죽지 않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도 이제 그 정치인 부인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게 참, 또는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여 정치인 남편이 어찌해야 되는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축소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느 쪽이 먼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내미느냐. 물론 북한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라. 하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그래? 그럼 평창 참여할게. 그러면서 다시 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누굽니까? 제재 대상 되어 있는 최희 부위원장을 제재를 풀어달라. 그래 15개 국제 나라에서 풀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이제 그러니까 열병식도 요란하게 않고 아주 뭐 건군절이니까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주 축소해서 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되다 보면 정이 쌓이고 대화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났는데 보도도 보면 그렇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한다. 요건 똑같은데 미국의 입장은 압박,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대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쉽게 전쟁 중에도 전투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그런 점을 미국은 또는 북한은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 전쟁 중이라고 볼 때 지금 정전협정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 지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거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쩌다. 인권이 열악하다. 또 뭐 핵실험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압박은 하지만은 그것이 압박으로만 가지 않고 대화의 어떤 그 또 다른 길을 열어두고 문을 열어두고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압박으로만 보지 말고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한 압박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대화를 닫고 압박을 한다면 열병식이라든가 평창올림픽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아주 그러고 뭐 하겠지만은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군사훈련인데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데 일단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안 하는 거고 연기고 중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들이 없어서 예. 범국민적으로 올해는 일단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계속 흔들 거고요. 네. 아베도 흔들 거고 네. 미국도 흔들 거의 상태에서 마냥 그거를 잠정적으로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면 네. 결국엔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북한식대로 으름장 넣고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네 뭐 어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북한이 느끼는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북한의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남한 당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사건들이 그 이후에 6.15라든지 14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남북한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한 사항들을 무차별하게 깨버린 거잖아요. 네. 이명박근혜 때. 그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라도 지금 평화 모드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북한을 나쁜 쪽으로 보고 의도를 몰아가면 핵무기 개발할 건 다 하고 이제서 뭐 이제 평화 제스 취한의 위장 속임수네 뭐 이야기하지만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풀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적대적인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공조에 기반한 한반도의 운전자론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한미 공조가 깨진 거냐, 그럼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기는 하되 북한 쪽에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연례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네. 살짝 재밌는 음모론 들어갑니다. 네. 북한이 이런 올림픽 개회식 전날 열병식을 했잖아요. 네. 우리도 했으니까 네. 니들도 가볍게 해. 이거 아닌가요? 오늘 뭐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큰 깊숙한 고위급 회담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축소해서 했으니까 니들 네. 축소해서 해. 그러면 우리 화 안 낼게. 그런 정도 북쪽을 양해를 받아내면 좋고요. 왜냐하면 많이 불렀어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패티김의 이별,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거 핑클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을 것 같은데.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거 편집 안 할래. 최민희 가수 음반 취입. 우리 최민희님.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이게 최민희 가수로 네. 음반 취입하셨구나. 그리고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서유속의 홀로아리랑, 왁스의 여정, 이선희의 제2얘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려졌던 우리나라의 노래를 와서 불렀다라고 하니까 네. 객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흥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그분들 그 처음 보는 가수가 처음 보는 복장으로 네. 제이스치는 바람에 이런 걸 부르는데 더 호감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울컥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노래 참 저희들의 애창곡들 아니었습니까? 애청곡이죠. 애청곡. 북한에서는 심수봉 씨 노래가 원래 인기가 있답니다. 왜 그러죠? 박정희 관련인가요? 북한풍이 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 약간 애절함, 애달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선 씨에 대한 호감도 또 굉장히 높대요. 공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직접 거기에 듣고 온 김현 우리 전 의원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네. 김현 의원 거기 간 것 같아요. 그 대표 모시고 대변인 입장에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훨씬 음절이나 여러 가지 음을 더 우리 정서에 맞게 좀 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우리도 그랬지만 북한도 많이 배려를 해서 북한 노래 다시 만납시다에 보면 태양조선 이런 것도 당군조선으로 바꾸고 노래말도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음이나 여러 가지도 우리 정서에 맞게 하는 이런 것이 작은 배려지만은 아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건 우리가 북한에 대한 배려라면 또 북한은 열병식도 또 이렇게 축소한 이런 것도 배려고 또 그러니까 북한이 또 김영남, 김여정 뭐 핵심을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런 배려가 막 쌓이다 보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열병식 행사도 축소했다 그러고
생방송도 안 했다 그러고 하긴 했지만 예. 남한을 의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요건데 그러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어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 계기가 평창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사실은 핵실험을 통한 ICBM을 발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지만은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미국도 실제로 ICBM의 핵탄두가 미국 본토로 날라오는 상황, 끔찍한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평창을 사실은 지금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한미 훈련도 연기하고 또 28 건군절 행사도 처음으로 이렇게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서로 배려와 양보와 대화의 몸짓,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딱 운전자론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 그리고 옆에 북한을 앉히겠다. 조수석에. 그리고 뒤에 미국과 중국이 좀 앉아봐라. 이렇게 해서 운전자론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차를 몰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마음들이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정말 노심초사 우리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노심초사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도 이렇게 정말 이 판을 깨고 싶어 않는 거예요. 누구도 깨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모아 나가서 정말 평창올림픽 이후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그 일본,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나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해야 된다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타개가 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올림픽 내내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시켜 놨는데 이제 이걸 안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한미 군사훈련을 정말 28 건군절 열병식을 아주 축소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 역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면 아주 축소해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한미동맹 내지는 위협받고 있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말 못하게 한미 군사훈련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북한을 참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의 힘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말의 힘이 크고. 그래서 소위 이제 남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성 부인, 사모, 부인이 정말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말 그 남자 정치인, 남편이 많은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삽니다. 여사님은 어떻다 그러세요? 거기는 저를 너무 감시하고 저한테 죽으라 그러고 막 죽으라 그래요. 당신은 죽어도 호상이다. 사실은 제가 큰 결단을 할 때 아니습니까? 좀 미적거릴 때 이제 죽어도 호상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사실은 광주시장 결심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결심 전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혹시 정치 그만두더라도 내가 다 먹여 살릴게. 당신 애들하고 놀아줘. 샤트면 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당신이 뭘로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제 과거 고백한데 마등처입니까? 마누라 등쳐먹고 산 사람이라 마등처. 원래 이제 저 아내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실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수학 전문학원을 했어요. 과외 플러스 하늘 수학이라는 학원인데 지금 안 하시죠? 지금은 당연히 안 하지요. 사실은 국회의원 되고 한 2, 3년을 더 했어요. 근데 제가 어찌 공익을 다루는 사람이 사교육 시장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정치할 때 빚도 지고 이런 걸 다 아내가 다 커버를 했죠.
확실히 그 정치인, 특히 정치인은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짝이 안 맞으면 안 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명박 씨가 김윤옥 씨 같은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을 만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문재인 우리 여사님도 늘 노래 불러주고 혼자 전라도를 막 다 훑고 이런 거 참 그때 그 김정숙 여사님이 전라도 막 곳곳을 방문하고 섬 방문하고 이거 한참 또 이야기가 돌았지요. 대선 때 김정숙 여사가 그 헌신이 아마 전라도권에서 한 지지율 10% 이상 올렸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게 진정성 보여주신 건데. 그렇죠. 우리 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댓글 달렸던 것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블루 아이즈님이 써주신 건데요. 강기정 의원님 나오실 때 사모님도 고정으로 추진해주세요. 듣다가 뻥 터지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두 번째 달림은 강기정님 실소유주, 유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30분 청취 중 이미 팬심이 생길 것 같네요. 몸살 중이신데도 청산뉴스의 달변이시네요. 점점 기대가 됩니다. MB는 반드시 구속.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거 무의식으로 의도하신 걸까요? 네, 제가 죽어도 호상일 때 유기숙은 나옵니다. 출연합니다. 이제 다시는 출연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견제를 하시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보다 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방송하는 오늘이 바로 평창 올림픽 개막일이고 어제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중계도 이제 뭐 보셨을 테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거기 서로 가려고 6시인데 막 2시부터 줄을 서고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갔는데 서로 가고 싶어서 정말 부럽더라고. 거기 그렇죠. 현송월 단장하고 우리 추미애 대표랑 옆에 통일부 장관이랑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서 공연한 가수들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조용필 씨도 있었고 윤도현 씨도 있었고 이선희 씨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연을 했는데 어제는 그 조용필 씨 공연은 제가 풀로 본 적이 있는데요. 조용필 씨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히트곡들이 아무리 불려봐야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박수를 아주 형식적으로만 쳐요. 접대로.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모르니까 일단 흥이 안 나서 못 따라 부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모르는 노래라도 그 이후의 노래는 박수를 더 강하게 치고 환호를 보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반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삼지연 그 악단이 와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들 많이